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전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79일 만, 장관직 사퇴 한 달 만인데 검찰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차명 투자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전국 1,185개 시험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능 출제위원장은 이번 시험이 2009년 개정된 고교교과의 내용과 수준을 충실하게 반영했으며 교과의 핵심적, 기본적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군사위원회가 서울 용산에서 진행 중입니다. 한미 양측은 한반도 안보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미국은 22일 자정에 끝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우리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이 국무위원회 담화에서 한미연합 공중훈련의 중단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응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 증진을 위해서 한미 군사훈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이사장은 모두 6명의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폭발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경찰과 소방당국의 합동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연구소 측은 인화성 물질로 실험을 하다가 폭발이 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경찰은 CCTV 분석과 함께 작업 과정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부인 차명 투자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79일, 그리고 장관직 사퇴 한 달 만인데요. 현재 변호사가 함께 자리한 상태에서 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예, 조국 전 장관 예상대로 오늘 나왔습니다. 출석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지는 않았죠. 네, 조국 전 장관이 오늘 오전 9시쯤 비공개로 출석해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오늘 오전 9시 35분부터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현재 반부패 수사 2부가 있는 서울중앙지검 청사 11층에서 변호사가 참여한 상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과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79일 만에 받은 첫 조사입니다. 지난달 14일 조 전 장관이 사퇴한 지 한 달 만이기도 합니다. 오늘 조 전 장관이 출석한다는 소식에 이른 시간부터 여러 취재진들이 1층 검찰청사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고요. 취재진 외에도 파란 장미를 들고 있는 조 전 장관 지지자 10여 명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포토라인을 피해 지하주차장에 있는 직원 통로를 이용해 11층 조사실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 수사 공보 상황이 많이 변화한 만큼 그동안 검찰은 소환 일정 등에 대해 언급을 피해왔는데요. 결국 변호인단과 조율을 거쳐 비공개 출석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해서 이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의혹, 내용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부인 정경심 교수 차명 투자 의혹을 중심으로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앞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컴퓨터 인터넷 주소와 관련 문자 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 물증과 함께 진술도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차명 투자 당일 조 전 장관이 정 교수 계좌로 수천만 원을 송금한 정황도 포착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부인에게 돈을 보낸 건 사실이지만 주식 매수에 쓰이는지는 몰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남편의 지위와 인맥을 활용해 허위로 자녀의 스펙을 만들었다고 보고 조 전 장관이 직접 관여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이 확인할 내용이 많은 만큼 조사는 오늘 하루에 끝나지 않고 한두 차례 더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후보자이던 지난 8월 말 전방위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규모 집회까지 이어지면서 무리한 수사다 이런 비판도 일었지만 부인까지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면서 결국 조 전 장관도 직접 검찰에 출석을 하게 됐는데요. 지난 79일간의 검찰 수사 진행 과정을 신윤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된 건 지난 8월 2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수사팀을 대거 투입해 30여 곳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섭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개시되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인사청문회 당일에도 검찰은 예상을 뒤엎고 부인 정경심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장관 임명 이후에도 검찰은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입시 의혹의 당사자인 딸과 아들이 검찰에 잇따라 불려나왔고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를 실질 운영한 오촌 조카 조범동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헌정사상 처음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도 파장이 컸습니다. 11시간에 걸친 이례적 수색에 과잉 수사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강제 수사를 경험한 국민들의 심정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이슈가 전국을 뒤덮은 가운데 지난달 3일 의혹의 중심에 선 정 교수가 비공개 소환됐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 관리인은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정 교수가 오촌 조카에게 속은 것이라며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강도를 높이는 수사와 커지는 의혹 속에 조 전 장관은 취임 35일 만에 전격 사퇴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2달간 7차례 모두 비공개로 소환됐던 부인 정경심 교수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국민 앞에 서셨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정 교수 측은 건강 문제 등을 강조하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지만 결국 영장이 발부됐고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조 전 장관 동생도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정 교수는 금융실명법 위반 등 14개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다시 넘겨졌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는 종착점인 조 전 장관을 향하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사실이 아니거나 자신과는 무관하다며 줄곧 선을 그어왔습니다. 조 전 장관이 그동안 자신과 가족 의혹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혀왔는지 주요 해명을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전 장관은 후보자 시절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의혹일 뿐이라고 단호하게 일축했습니다.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법무검찰 개혁의 큰 길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 등이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과 연관성도 철저히 부인해왔습니다. 그 회사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애초에 모르는 사실이었고요. 정 교수가 WFM 주식을 사들일 때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자녀가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은 물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정 교수가 증권사 직원을 시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사실을 알았다는 의혹과 논란이 된 자신의 고맙다는 발언도 부인했습니다. 하드 드라이브를 교체한 증권사 직원에게 아내를 도와서 고맙다는 얘기를 왜 했습니까?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거나 격려했다는 취지 같습니다만 그런 말 자체를 한 적이 없고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이사로 재직했을 당시 동생의 웅동학원 위장소송 의혹도 문제가 없고 관여한 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채권을 확인하려고 했던 그런 조치였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서 조 전 장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은 검찰 수사 대상이 아니란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저는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았다는 점 먼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 교수가 구속 기소되자 참담하다면서
자신에 대한 기소도 예정된 것처럼 보인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며 명예가 회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의혹을 줄곧 부인해온 만큼 검찰 조사에서도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며 치열한 진실 공방에 나설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검찰 소환 조사에 정치권은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보수 야당은 당연한 결과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에 입각한 수사를 바란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부터 사퇴까지 내내 여야가 맞붙었었는데요. 소환 소식에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자유한국당은 수사를 통해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전희경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지금까지 조국 본인은 물론 민주당과 청와대가 입을 맞춰 가족이나 친척의 문제라는 식으로 국민을 속여왔지만 조 전 장관이 명백한 주연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전 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번 수사를 통해 국민 앞에 내어놓는 것이 정의와 공정의 첫발이라고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 역시 검찰이 앞으로 조 전 장관에 대한 혐의를 낱낱이 수사해서 국민 의구심을 풀어주길 바란다고 평했습니다. 이어 청와대나 정부는 이번 수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국민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말과 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그동안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전례 없이 과도하고 무리한 방식이었다는 국민적 비판이 엄전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오직 사실과 진리에 입각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어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오늘 회의에서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사를 받고 나올 때와 마찬가지로 불법 사보임과 폭력 등이 동원된 패스트트랙 과정이 불법이라는 주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제는 특정 세력의 권력 장악을 위한 독재 악법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명백히 국회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는 12월 3일 이후 국회에 상정하겠다는 문희상 국회의장 발언에 대해선 불법으로 시작해서 불법으로 끝내겠다는 속셈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현 정권에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면서 야당 탄압에 당당하게 맞서 싸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기존에 나왔던 개혁안 외에 검찰 직접 수사 부서 추가 축소 등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군요. 네, 당정이 검토하고 있는 추가 개혁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반부패 수사부 4곳을 제외한 37개의 검찰 직접 수사부서를 폐지하는 것과 검찰의 수사 상황에 대한 장관 보고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법무부 김호수 차관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의 수사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수사 내용을 사전 보고하면 정권 실세 수사가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절대 검사들이 그런 노력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당정협의는 검찰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스폰서 검사나 우병우 때 등 검찰 개혁 요구가 분명할 때마다 겉으로는 검찰 개혁의 요구를 수용하는 척하지만 정작 핵심적 조치는 유보하고 무력화하기 일쑤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 역시 전관예우의 폐단을 막고 상명하복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한기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참석한 제44차 한미군사위원회 회의가 서울 용산 합참청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한일 지소미아 연장, 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촉구하는 미군 수뇌부의 압박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의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굵직한 현안이 몰린 상황에서 열리는 한미 군사위 회의입니다. 지금 한창 진행 중이죠? 네, 1시간 전인 오전 10시쯤에 한미 군사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우리 측에선 박한기 합참의장과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등이 참석했고 미군에서는 밀리 미 합참의장을 포함해 필립 데이비슨 인도 태평양 사령관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겸 주한 미군 사령관이 배석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의 한반도 안보 상황과 연합 방위 태세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에서 시행한 전시작전 통제권 기본 운용 능력 검증 결과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 원칙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오는 22일 자정을 기해서 효력이 다하게 됩니다. 미국은 그동안 강하게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해왔는데 오늘 회의에서도 당연히 다뤄지겠죠. 네, 사실 지소미아와 방위비 문제는 오늘 한미 군사위원회의 공식 의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미일 안보 협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거론될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는 미국의 압박은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제는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지소미아가 없으면 우리가 그만큼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의 근본 원칙은 한일 양국이 어쩌면 역사적 차이를 뒤로하고 지역의 안정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안에 앞서 일본을 찾았던 밀리 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행 비행기 안에서는 미국과 일본에서 한국을 분리시키는 건 북한과 중국에만 이익이 되는 거라고 주장했고 아베 총리와의 회담이 끝난 뒤에는 지소미아 문제를 조금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종료 이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또 일본 방문 때 주한미군 축소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촉구한 바 있어서 오늘 한미 군사위 회의에서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네, 지금 수험생들이 한창 시험 문제를 풀고 있을 시간인데 신봉섭 수능 출제위원장은 오늘 2020학년도 수능시험 출제 방향에 대한 설명에서 고교 교육 과정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 중심으로 출제를 했고 초고난도 문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심 위원장은 올해 수능 난이도는 올해 2차례 시행됐던 모의평가를 통해서 파악된 수험생들의 학력 수준과 모의평가 대비 수능 학습 준비 정도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불수능을 초래했던 국어 31번 문항과 같은 초고난도 문항은 이번엔 출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심 위원장의 발표 내용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출제의 기본 방향은 2009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충실히 반영한다는 원칙, 그리고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한다는 이 두 가지 원칙의 하에 기본 방향이 설정되었습니다. 출제의 기본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된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였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하였습니다. 또한 타당도 높은 문항을 출제하기 위해 이미 출제되었던 내용일지라도 교육 과정에서 늘 다루는 그러한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은 문항의 형태를 달리하거나 문항에 대한 발상을 새롭게 하거나 내용에 대한 접근 방식을 다르게 하는 등의 수정을 거쳐 출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아침 설악산 기온이 영하 14.1도까지 떨어지고 서울도 영하 2.5도를 기록하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 지역별로는 대관령이 영하 6도, 태백 영하 3.8도, 파주 영하 3.6도, 강화 영하 2.5도 등 이 평년보다 1도에서 7도가량 낮았는데요. 기상청은 북서쪽 상공에서 강한 차가운 기운이 유입이 되면서 밤사이 내륙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크게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서울 4도, 대전 7도, 광주와 대구 9도 등으로 어제보다 3도에서 4도 정도 낮아서 쌀쌀하겠습니다. 내일은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중부지방은 아침부터 비가 오겠고 경기와 강원 일부 지역에는 눈이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앞서 내려졌던 사회봉사 160시간은 거둬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조직적이고 또 계획적인 점 등을 볼 때 벌금형은 이 씨에게 상응하는 죄책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리고 딸 조연아 씨와 함께 수사와 재판을 받고 그 도중에 남편마저 사망하는 아픔을 겪은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시에 있는 한 마을에서 집단으로 암 환자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 인근 비료 공장의 유해물질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장전마을 주민 건강 영향조사 최종 발표회를 통해서 인근 비료 공장에서 담뱃잎 찌꺼기인 연초박을 불법적으로 사용했고 이 과정에서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등 1급 발암물질이 배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공장 가동 중단 이후에도 공장 내부와 마을에서 채취한 먼지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01년 비료공장 설립 뒤 2017년 12월 31일까지 장전마을 주민 99명 가운데 22명에게 암이 발생했고 그 가운데 14명이 숨졌습니다.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옥살이를 한 윤모 씨가 어제 30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피의자 이춘재는 재심이 열리면 직접 증인으로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부장환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예, 윤 씨의 재심 청구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윤 씨 측이 어제 수원지방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드디어 재심 절차가 본격화됐습니다. 우선 법원은 사건을 형사합의부에 배당한 뒤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정식 재판을 열기 전에 미리 신문 절차를 진행해 과연 재심을 진행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등을 따지는 겁니다. 현재 형사소송법은 과거 수사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거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는 등 재심 사유를 7가지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윤 씨 측은 이춘재의 자백으로 새로운 증거가 나왔고 과거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존재해 사유가 명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쪼그려뜨기 시키고 앉았다 일어섰다 시켰습니다. 이분은 소아마비 장애인입니다. 자술서 작성을 강요당했습니다. 이 또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예, 그러면 재심이 개시돼서 정식 재판이 열리기까지는 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청구서는 정식 접수됐지만 재심이 열리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된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재심 결정이 확정되기까지 2년 9개월이 걸렸습니다. 또 삼례 나라슈퍼 3인조 사건은 1년 4개월 만에 재심이 개시됐습니다. 이렇게 재심 개시는 과거 수사와 판결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엄격한 판단이 필요한데요. 다만 윤 씨 측은 이번 사건에선 경찰과 검찰, 법원의 진실규명 의지가 강할 것이라며 이르면 1년 이내에 재심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춘재가 재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 의사를 밝혔다고 하죠? 네, 앞서 윤 씨 측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이춘재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윤 씨 측은 이춘재가 재심 법정에 증인으로 나서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춘재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윤 씨에게 상당히 미안해했고 윤 씨의 억울함이 꼭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이춘재가 법원에 재심이 결정하기 위해 미리 진행하는 신문 절차에 응할 경우 재심 개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예, 경찰의 재수사 결과도 재심 개시 여부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8차 사건 진범 논란이 불거지자 당시 수사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앞서 윤 씨는 물론 당시 수사 담당자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과거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전직 수사관의 경우 조사를 전면 거부하는 등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일단 경찰은 재심이 개시되기 전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어제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폭발 사고가 나 연구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조금 전부터 합동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문석 기자. 네, 대전입니다. 먼저 사고 개요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사고는 어제 오후 4시 15분쯤에 발생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구동에서 로켓 추진체 연료 계측 실험을 하다가 일어났습니다. 실험실엔 모두 5명이 있었는데 30대 선임 연구원이 숨졌고 다른 4명은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실험실은 2층으로 된 구조였습니다. 부상자들은 2층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폭발 충격을 덜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발과 함께 실험실에 불이 나 내부 60제곱미터와 실험 장비가 탔습니다. 연구소 측은 119 소방대원들이 도착하기 전에 자체 소방대가 불을 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 직원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경찰과 소방본부는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고 공식 부상자로는 집계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폭발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일일 텐데 현장에서 합동조사가 시작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인 오전 11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물론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노동청, 환경부, 국방부가 합동 감식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발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선 인화성 물질인 니트로메탄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연소 실험이 아니라 연료가 설계된 대로 들어가는지 보기 위한 유량 계측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난 곳이 위험도가 낮은 시험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안전이 확실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험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연구소 연구 책임자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연소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대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신경 쓰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원인은 기술적 원인이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네,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는 경찰은 일단 CCTV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 현장을 목격한 부상자들이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관리 책임에 대한 부분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국가 주요 보안시설이라서 취재진을 포함해 일반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곳입니다. 지난해 4월과 6월에도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때는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북한이 국무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하면 세계를 모색하겠다고 비난하며 강력한 대미 압박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외교를 위해서라면 한미 군사훈련을 조정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이 국무위원회 대변인 명이라는 점을 조금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그동안의 대외 선전 매체나 아니면 국제회의에 참석한 북측 대표가 냈던 이 담화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수준이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는 외무성이 책임을 지고 있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외무성 대변인 성명이 가장 공식적인 북한의 발표였어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국무위원회 대변인 성명이 나왔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이 직접 담겨 있다고 봐야 될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외무성보다 한 차원 수준이 높은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담화의 수위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담화의 수위 자체도 상당히 강경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네. 저는 가장 마지막 문단이 북한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간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비판은 계속 해왔는데 예. 그것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문단이 어떻게 끝나냐면은요. 네. 이 정세의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미국은 멀지 않아서 더 큰 위협에 직면할 것이고 고달프게 시달리면서 자기들의 실책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만약에 지금 북한이 제안하고 있는 미국이 새로운 입장, 새로운 계산법을 갖고 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결국 다양한 도발, 중거리 미사일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를 어렵게 만들 거고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겠다는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수위도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자, 지금 보면 이 새로운 길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뭐 기존에 이제 북한이 발사체 발사 거기에 더 나아간 어떤 도발을 꾀할 가능성도 뭐 현재서 얼마나 된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결국 네. 북한은 자기들의 말을 지키지 않으면은 결국 약자로서 강대국에 밀린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발을 암시를 했다면 반드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새로운 길은 도발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 경제적으로 자력갱생의 길을 가고 외교적으로 보다 독자적인 노선을 가겠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위적 방위력을 강조하면서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도발할 수 있다 하는 메시지를 담은 건데요. 아무튼 이러한 메시지를 지난 4월 12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개최 시정연설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한 일에 계속해서 강조한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국무위원회 대변인 성명으로 나왔다는 것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평가합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미국이 당초에 이 한미훈련 같은 경우에 북한의 분노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이 미국 국방장관이 이 한미연합훈련을 조절할 수 있다. 만약에 외교적인 그런 대화를 위해서라면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단순한 어떤 외교적 수사로 봐야 할지 아니면 뭐 미국의 입장 변화로 봐야 할지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뭐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북측이 강경하게 나오니까 북한을 달래기 위한 그런 발언 측면도 있고 예. 그것이 이제 군사 훈련의 축소라든가 아니면 취소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무래도 에스퍼 국방장관이다 보니까 에스퍼 장관은 훈련이라든가 대비태세 강화를 지지하겠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연합군사훈련에 유연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 북미 간의 눈치 싸움은 뭐 비핵화 협상을 위해서인데 최근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뭐 사면 초가에 빠졌다고 할 정도로 이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뭐 탄핵을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청문회 준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기 내에 또 내년 선거 전에 이 비핵화 협상을 마무리를 꼭 해야 자신의 치적이 되는 상황이고 마음이 좀 급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워낙 복잡한 일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북한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탄핵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될 것이고 그래서 국내 정치를 어떻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서 내년에 재선이 되느냐 그거를 가장 먼저 생각할 건데 탄핵이 이제 계속 절차가 진행돼서 자기가 위기에 몰리면 그것을 덮을 외교적 카드를 또 생각하고 있을 텐데 이때 북한 문제보다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라든가 발언을 보면은 중국 문제가 먼저 오는 것 같아요. 네.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은 이거는 미국 국내 정치에 직결되거든요.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이라고 할 수 있는 중부 지역의 농민들의 생산물, 콩이라든가 이런 걸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게 그래서 그 문제를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올해 내로 김정은 위원장과의 뭐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밝히기는 매우 제한된 환경이 아닐까 싶고 다만 미 측이 북한의 요구를 조금 더 받아들이는 수준에서 실무회담을 재개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중 무역 갈등 해결로 이 경제 문제가 먼저 풀려야 비핵화 협상도 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화제를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과 우리 사이에 있는 문제, 이 지소미아를 종료할지 안 할지 그리고 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더 부담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 지금도 오늘 용산에서 얘기가 진행 중인데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예, 지금 용산에서 진행 중인 것은 한미 군사위원회인 거죠. 그것은 네. 한미 합참의장 간의 회의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요, 사실은 군사적인 문제를 먼저 다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난 8월에 실시했던 초기 운영 능력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그 결과를 공유하고 다음 단계를 진행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방위비 분담이라든가 지소미아 문제는 이런 군 당국보다는 국방 당국, 정부 차원의 논의가 있기 때문에 네. 원칙적으로는 뭐 큰 주제는 되지 않은데 워낙 미국 측에서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미 측이 문제 제기를 할 겁니다. 뭐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합참 의장께서는 이거는 뭐 정부 당국의 문제니까 우리 군끼리는 대비 태세 강화에 집중하자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지소미아 부분과 방위비 분담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보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은 우리가 일본하고 문제를 연계하고 있지만 아무튼 이것이 종료됐을 경우 한미 관계에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을 행정부가 우리 정부가 잘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방위비 분담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이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액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뭐 협상용으로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그 50억 달러라는 것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항목을 하나하나 따지면서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협상을 시작한다면 그 출발점이 저는 50억 불이 아니라 한 20억 불 정도부터 출발을 한다고 보면 그때는 우리가 또 미국으로부터 어떠한 것을 또 얻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 함께 고려하면서 이 동맹의 갈등 사안이 아닌 협력 사안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50억 불 6조 원에서 이야기가 시작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다음 현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북한으로 추방된 이 북한 선원 2명, 그러니까 16명을 선상에서 살해를 했다. 이런 혐의를 받아서 이제 북으로 추방을 했는데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국정조사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조치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예, 조금 정부가 서두른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서둘렀다, 예. 사실관계가 일단 더 확정이 돼야 되지만 아무튼 그 두 사람들이 북한 지역에서 살인 행위를 저지르고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일단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보면 법적인 적정 절차를 받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걸 너무 짧게 하고 그들의 의사에 반해서 안대까지 씌웠다는 거 보니까 이것은 인권적인 문제까지도 나중에 제기될 것 같은데 강제로 북한에 보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우리 국내 헌법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가입한 고문방지 협약이라는 것은 결국 국내법적으로도 법률과 같은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 지역으로 갔을 때 고문에 노출될 수 있는데 그걸 금지하는 그런 내용이 고문방지 협약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냈다는 거죠. 따라서 이 과정이 사실은 정부가 처음 초기 발표에 잘 이렇게 대응해냈으면 의혹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게 우리 정부는 비공개로 하려고 했던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김유근 1차장의 핸드폰 문자가 우연히 찍혀서 알려졌고 네. 그 과정에서 귀순 의사가 있었냐 없었냐와 관련해서 통일부 장관이 적절히 대응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에서는 국정조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가 일단 국정조사를 피하기 위해서라면 먼저라도 소상히 밝혀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감출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사안이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잘 설득하고 한다면은 국정조사까지 이어지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식으로 의혹을 놔둔 채 넘어간다면은요, 이거는 결국 대한민국 법률과 관련된 문제고 우리가 참여한 조약과 관련된 문제고 또 인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덮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이 두 사람이 귀순 결심을 하고 귀순 과정에서 방해하는 16명을 이제 살해를 했다면 좀 다른 문제겠지만 지금 정부 쪽에서는 일단 먼저 선 살해를 하고 후 귀순 결심을 했다 이렇게 봐서 좀 귀순의 어떤 순수성 부분에 의문을 제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 이런 가운데 이 탈북자 출신 영화 감독 정성산 씨가 또 북한 주민과 SNS로 이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는데 쉽게 설명을 하면 두 명이 주범이 아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이번 북송 강제 추방으로 여론이 흉흉하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어떤 다른 근거가 현재로서는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SNS 내용이 전부인데 팩트 체크를 또 북한에 있는 사람의 얘기다 보니까 하기도 어렵고 좀 신뢰가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사실관계 확인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주장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가 충분히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런 정도의 일반적인 절차를 거치고 보냈다고 하면은 이러한 의혹이 안 생길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너무 급하게 보냈고 그리고 과거와 달리 안대까지 씌워서 보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흘러나오니까 정부 발언의 신뢰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탈북자 출신의 감독께서 보낸 그러한 SNS 메시지가 국민들의 관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은 우리의 탈북자 정책이라든가 대북 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 부분은 조금 더 정부가 소상히 밝혔으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SNS 내용을 지금으로선 팩트체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조금 더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해 줬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어지는 뉴스앤이슈 2부에서는 전훈희 감도는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여당만이 꺼낼 수 있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모양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직 이 장 차관 10여 명의 차출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반면 한국당은 다소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서 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은 뒤에 검찰이 일부 의원들을 재판에 넘길 것이다 이런 말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혹여나 불티가 튈까, 동력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한국당 속내는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